네, 이번 주 아주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열리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11월에 발리 회담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미중 관계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중 정상, 세계 1, 2위 강대국이 만난다 그러니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이 있죠. 보통 이런 정상회담 할 때. 그래서 뭐 옐런 재무장관이 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양국의 경제 수장이 되는데 여기 만나서 서로 뭐 디커플링은 이제 모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상회담 사전 조율 어느 정도 좀 미리 감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기본적인 큰 틀,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는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분위기를 다잡아가면서 좀 대화를 하는 국면을 만들자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 그 히로시마 G7 회의에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디커플링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 디리스킹으로 그렇죠.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그리고 발리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제 이런 데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1월에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잘 아시는 정찰 풍선 사건이 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쭉 미뤄졌죠. 그러다가 이걸 뭔가 복원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람의 블링컨, 그다음에 제닛 옐런 재무, 그다음에 러먼드 상무까지 쭉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마련했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또 갔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양국의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옐런과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만났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주고받을 게 있는지 양측이 조율을 한 거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대중 전략이라는 것은 압박을 포기하면 국내에서 표를 잃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박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경제가 나쁘면 또 표를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아무리 강조를 했어도 사실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옐런 장관이 가서 또 얘기를 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 건지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얘기했을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분야를 기술 압박, 기술 통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미중 간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좀 우리가 이번에 만나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정도의 조율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두 강대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 서로 만날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특별히 이유가 없다, 뭔가 합의될 게 없다 그러면은 뭐 리창 총리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가는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왕이 장관이 미국을 가고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뭐 블링컨 장관이나 뭐 두루두루 중국을 갔어요. 사전에 이 정상회담, 미중 관계 복원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흐름상 어쨌든 둘이서 서로 반목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상황이 안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완화하겠다라고 팬데믹에서 벗어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리오프닝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했는데 영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속하지 않으면 국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역시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바이든도 똑같습니다. 바이든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약간 그 역전이 된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 지난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미중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예. 여기에다가 서한을 보냈어요. 서한을 보내면서 이게 일종의 우리가 올리브 가지 흔들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좀 예.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관계가 나빠지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좋은 거를 얘기하자. 예. 이게 이제 사실 기폭제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왕위의 방문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양측이 뭔가 의제를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는 하나도 해결될 게 없습니다. 예. 해결이 뭐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사실. 것들이죠. 그럼 누가 하나가 잘못했다 그러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나마 그러나 그 틀 안에서 양측이 교류를 할 수 있고 호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국제 이슈 같은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좀 예.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양자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르죠. 일단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협력 범위를 이 소위 미중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게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동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뭔가 서로 겉으로는 으르렁대는 모양새는 그냥 디폴트로 놓고 그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 이걸 찾자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상회담 전에 협상 주도권 쥐기 위해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업자들한테 아주 까다롭게 정보를 제공 요구하고, 또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하고, 이런 기싸움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그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또 끝까지 밀어붙이기도 어렵습니다. 히토류라는 게 희귀금속류잖아요. 예. 그게 원래 미국이 옛날에 다 했다가 채굴 비용이라든가 환경 오염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이 가져간 거란 말이죠.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이제 국가 전략 물자로 히토류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수출입이 되는 거예요. 수출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가의 보도처럼 좀 아플 만한 거를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이라든지 뭐 한두 가지만 빼버리면 못 만들잖아요. 사실 뭐 전 세계가 얽혀 있는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미소 갈등하고는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잠시 아프지만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은 계속할 거다 이거죠.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치적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중국한테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또 압박을 미국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관찰 대상국, 결국은 중국이 훔친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서 환율을 소위 자의적으로 조정하면서 국제 무역 질서를 해쳤다. 그렇죠. 그 트럼프는 이제 거기에 뭘 강조했냐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이것까지 강조한 거거든요. 사실은 바이든의 지금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구조적 틀을 가지고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겠다라는 이 전략적 의도는 그대로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 상황에서 서로가 주고받을 거는 최대한으로 챙겨서 좀 주고받아 보자 하는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국은 실질적인 차원의 교류 같은 경우가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모종의 맞고 합의가 있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지만은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1, 2 강대국이니만큼 여기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세계 평화 유지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 공장님 거지만. 말씀처럼 하겠죠. 예. 예.
그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침략자고 침략자인데 러시아가 이 침략을 위한 행동에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관적인 미국의 태도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위배하면서 하면 침략자를 돕게 되는 거니까 명분이 안 못했단 서죠. 말이에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있는데 그 틈에 이제 북한이 그걸 노리고 북러가 이제 무기 거래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팔레스타인의 평화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무장 단체인 하마스가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을 사실은 선제 공격한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 28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전쟁은 미국과 EU가 한편에 서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편에 서 있는 또 묘한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의 중동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스라엘 지원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되지 않으면 안 끝난다.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그거를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평화적으로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지상전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또 승인한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둘러싼 설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상회담은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선언적 의미의 뭐 공동 합의문이나 이런 걸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익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간다는 그거만 놓고 봤을 때는 경제적인 실익을 얻기 위한 뭔가 제스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중국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국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소위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립을 했고 원자재가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가장 아픈 구석이 반도체란 말이죠. 이 반도체가 없으면 AI 기능도 못하게 돼 있고요. 미국의 입장은 결국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AI에 전용이 돼서 결국은 이게 군사 기술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제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몇 가지 희토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도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좀 완화시켜달라.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통해서 미국과 뭐 일종의 스몰 딜이라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그 문턱을 낮추는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직접 가서 바이든과 대면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리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실은 여러 번 회담이 있었는데 시진핑이 안 갔단 말이죠. 뭐 인도에 에이펙도 G20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간 거는 시진핑의 중국도 사실 지금 굉장히 급하죠. 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디커플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경제적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자. 그리고 중국의 요구는 소위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문턱을 조금 조정해달라. 뭐 이런 쪽이 훨씬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진전된 게 나온다면은 환영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지금 중국에 그 삼성과 SK가 나가 있는데 그동안에 뭐 새로운 그 장비 불가 이러다가 또 뭐 5년 밖에 못 한다 그러다 또 10년 갔다 그 사실 약간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이런 분위기를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꾸준하게 우리의 입장을 사실은 미국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중국이 우리한테 미국 쪽으로 가면 우리 너희 반도체 안 사겠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과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양측에서 하면서 우리가 그나마 확고하게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부분은 미중 사이에서 나름대로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이 합의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뭐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겠죠.
사실 미국도 느긋한 입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바이든 행정부 이제 대선이 1년 남았는데 지지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경제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과반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도 뭔가 성과가 나와야 좀 그러면 국민들이 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떤 의제를 갖고 합의를 해야 성과라고 판단할까요? 그 사실 바이든은 초반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잃어버렸던 미국의 각종 기술과 공장 이런 거를 이제 찾아오려고 노력을 예. 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지금 벌써 이제 내년 11월이 또 재선이지만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반도체 찾아오겠다, 패권. 자동차 패권 찾아오겠다. 근데 자동차가 지금 변했잖아요. 예. 전기차로 사실은 전자제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 찾아오겠다. 희귀 광물 그것도 우리가 주도권을 지겠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전부 중국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관세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결국 관세의 최종 피해자가 미국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미국인이 예, 옛날에 1불에 샀쓰던 거를 1불 50센트에 샀쓰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거기다가 미국은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EU도 올리고 있고 이런 제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소위 바이든이 강조했던 중산층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이걸 중국과 이렇게 함으로써 교역도 늘어나고 더 싸게 사서 쓸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일반적인 소비재나 이런 거가 당장 뭐 갑자기 변하기도 어렵고요. 예. 중국은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되면 원래 지금 최고 관세가 25%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내려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안 내려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성과 같은 것들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일 거고요. 미국은 그런 그 중국과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몇 개 필요합니다. 그게 예. 이제 관세 이런 부분인데 그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거 관세 내리는 순간 야 대중 압박이 후퇴하는 거 끝났다. 아니야? 뭐 예, 이렇게 나올 그렇게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차원 이상의 것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다. 자,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태고 바이든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앞선다. 그다음에 경합주 6곳 중에 5곳을 트럼프가 우세다. 이렇다 그러면은 사실 바이든이 배팅하는 것보다는 이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이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중 정책이라는 것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 압박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는 뭐 아주 조야가 아주 그렇죠. 일치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전히 이 기회에 눌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본도 뭐 플라자 합의에서 네. 엎어졌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조야가 다 중국을 지금 제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좀 더 조밀하고 규범적으로 하고 있죠. 민주 가치, 동맹, 일단 뭐 명분도 그렇죠. 함께 예. 가는 그런 그런 거를 하는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됐다고 그래서 그럼 대중 압박을 갑자기 내리거나 자기 스타일로 한다고 그래서 바이든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아주 터프하게 다뤘죠. 그렇죠. 그래서 1대1로 하자. 나는 바이든은 여럿이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트럼프가 되더라도 트럼프는 1대1 또는 이제 트럼프 개인적 성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 움직임은 안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소통 루트를 통해서 근거를 쌓아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중국 외교에서. 예. 그때 이러지 않았느냐. 그때 이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잡아두는 것이 혹시 트럼프가 다음에 당선이 되면
그때 충분히 또 우리가 이 세계 양대 경제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뭐 짧으면 1년이잖아요, 사실은 예. 바이든 행정부가. 근데 또 되면 뭐 5년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설사 트럼프로 바뀌더라도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명분 쌓기용과 실질용을 다 겸비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중국이 가기 때문에 뭐 배팅이라는 개념보다는 누가 돼도 중국은 우리를 압박할 거다, 예. 미국은 우리를 압박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강대국들의 외교라는 거, 이 대국들의 외교라는 거는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외교를 하면 뭔가 당장 성과를 기대하고 뭐 성과 없다 그러면 뭐 빈털터리 뭐 외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상당히 긴 호흡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이든 시진핑이든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거는 뭐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로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회담의 경제적 효과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삼성증권 전종규 수석연구위원 인터뷰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또 결국은 성사가 됐는데요. 저희 시장에서 볼 때는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화제는 항상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양국 간의 기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존중하고 견고하게 간다. 두 번째는 기후 협약,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을 공조해야 된다. 세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가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분쟁 관리를 서로 잘해보자라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동안에 약간 좀 서로 이렇게 서먹했던 사이를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최고위급 협상 채널을 유지하자. 뭐 이 정도 네 가지가 거의 합의가 될 수 있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됐던 그런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 1+1은 새롭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1+1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 들어와서 더 불거진 게 우크라이나랑 중동 사태이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넘기겠다라는 거고, 경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는데요. 근데 이번 옐렌 그 재무장관과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일단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있다라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금융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중 정상회담 그 이벤트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헤어질 결심을 한 다음부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경제적인 보복 아니면 분쟁,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은 좀 잠복기로 좀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내년도 1월에 있는 대만의 총통선거, 그다음에 가을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서로 간의 협상과 교류를 통해서 드러나게 갈등 구조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건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과 미국이 서로 떨어지고 다투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불거졌던 경제적 충돌이 좀 완화가 되고,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한테 이번에 뭐 보잉에 대한 그 구매를 재개하고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공급망 규제라든지 이걸 좀 완화해주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낮춰주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은 조금 더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글로벌 무역 재편은 미중 분쟁의 경과와는 상관없이 이제 거의 불가역적인 그런 진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아주 그냥 도약적인 성장을 해오면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압박에 들어갔던 것인데, 중국은 일본처럼 호락호락 당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수출망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압박을 하는데, 중국의 전략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책을 피봇을 하면서
미국 중심의 그런 수출 전략을 이미 2018년 이전부터 준비했던 대로 신흥국 중심으로 시프팅을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0년의 상황을 보면 WTO 가입하는 그 시점에는 중국의 선진국 수출 비중이 60%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신흥국가는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0년 그리고 20년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선진국 수출 비중은 줄고 신흥국 이쪽 국가들이 올라와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9월 달까지를 보면 선진국 수출 비중이 41%, 신흥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거의 40.7%니까 골든 크로스가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하고의 헤어질 결심에 대비해서 선진국을 떠나서 신흥국가에 성장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의 수출 다변화로 무역의 지도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아무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최소한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종기 위원 얘기 들어봤고요. 자, 이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구속력 있는 공동성명 발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발리회담에서는 3시간 만나고도 그 양 정상이 없이 그냥 끝났어요. 맞습니다. 이번엔 가능할까요? 사실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더라도 양측이 뭔가 왜냐하면 이 전 세계에 뭐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분명히 주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글로벌 질서를 둘이서 좀 같이 끌고 간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좀 양보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탄두 통제라든가 핵 확산 방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합의할 수 있죠. 그 펜타놀 문제 같은 거, 펜타닐 문제 같은 마약, 국제 마약 공조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양자 관계로 딱 들어가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나마 이런 거라도 좀 내세우면서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이 에이펙이라는 회담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만나는 회담이니까 그렇게 구속을 하는 형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도 이번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두 나라 관계의 주요한 변수가 될 부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가장 큰 게 중국 국내 정치 경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13일에 있을 대만 대선 문제. 그러나 대만 대선은 사실 누가 되더라도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일종의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결국은 핵심이 되겠죠. 결국 이 과정까지는 양측이 최대한 양국 관계를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관리 모드로 가야 됩니다. 보일 거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두 가지라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글로벌 중추 국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사실 G2라고 그러지만 G0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 다 각자 도생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각자 도생의 살 길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졸면 죽는다는 말이 또 맞습니다.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중국학과 교수님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